오늘 제가 맡은 그 주제는 부자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명고스럽기도 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부자 되는 법이라는 강의를 하나라고 궁금해 하실 거고, 저 사람 병원에서 돈 꽤나 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또 이 부자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실제로 제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대학 시절부터 작은 취미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왔던 것을 그냥 다른 분들이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양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지요. 소방관 중에 암벽을 잘 타시는 분도 있고, 경찰관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변호사 중에 붓글씨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이 장기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노래방 가면 노래를 잘 하시지요. 저는 몸집이 크고 이래서 아무런 장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어디 뭐 테니스도 못 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골프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라는 것은 그저 짬짬이 경제에 관련된 취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것, 이것을 이제 정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의사라는 친구가 경제학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는 이 부자 되는 법인데, 우리가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자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부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어떤 정도가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대개 이제 책들의 영향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논리도 있어서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PB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느 정도 되면 한국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금 50억을 24시간 안에 동원할 수 있으면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같은 질문을 기업 경영자들 조차 모임 같은 데서 질문을 해보면 뭐 한 2천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질문을 답변을 하십니다. 혹은 요즘 좀 이게 고약한 문제로 갑자기 재판받으러 다니시는 뭐 자동차 회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쭤보면 뭐 쪼잔하게 최소한 1조는 돼야 부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이렇듯이 부라는 것은 참 상대적 개념이고, 부자라는 것도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부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더 이상 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돈을 벌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부의 만족도를 굉장히 키우는 거고, 내가 돈이라는 것의 목표가 내 삶을 지배하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목표를 합리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부자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일단 보기에도 돈이 많아 보이잖아요. 막 둥둥하고 살도 많이 찌고 이랬으니까 잘 먹었어, 저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부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더 어떤 많은 돈을 벌겠다는 갈망을 가능하면 지우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부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항상 나는 부자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부자야, 이렇게 세뇌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일단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뭐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당장 오늘 내가 피죽을 끓여 먹을 돈도 없는데 나는 부자야,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현실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감 있는 부자는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나중에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못 먹고 사는 분은 없겠지만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최소한 내가 생계나 최소한의 내가 인간적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해방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거울 앞에 서서 부자다 그러고 집에 가서는 아이고 애들 공락금을 어떻게 하나. 이건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부자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 도피자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연결지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 되는 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 막 그냥 그 재벌 회장들처럼 막 수십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내 가족과 그냥 이렇게 좀 소박하게 그냥 걱정 없이 살고 다만 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만 있다면 내게 그 정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부자에 대한 욕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박한 분들에 대한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논의의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모그룹 회장만큼의 부를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간다면 저도 그건 답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미래까지 가져가는 문제가 왜 요즘 들어서 또 갑자기 문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즘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혹시 불과 한 5년 전부터 재테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또 한 5년 전부터 은퇴, 노후 이런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왜 그때는 은퇴나 노후, 재테크 이런 말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때는 복부인, 투기꾼 이런 말은 있었지만 재테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다들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은퇴나 노후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 우리네 부모님들이 살던 시기는 어렵던 시기였지요. 참 그때만 해도 힘들 때였는데 그때는 성경 말씀처럼 현재는 미약하지만 미래가 창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가 발전을 하고 막 경제 성장을 하고 점점 나라가 커지고 활발하게 이게 성장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110만 원 받을 거고 10년 후에는 120만 원 받을 거고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회 전체가 막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태하지 않는 한 최소한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한 굶어 죽을 일은 없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네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연탄 리어카를 끌든 세탁소를 열고 하루 종일 다리미질을 하든 때로는 지게를 지든 무엇을 해도 4명, 5명, 6명, 7명, 8명 되는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그렇게들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칫 잘못하면 미래가 더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되는데 나중에는 더 못해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갑자기 우리들을 감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 잘 살지만 미래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이 훨씬 커진 거고 두 번째로는 가족관계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면 못 사는 나라에 보면 애들이 많아요, 집에.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나 이렇게 저기 아시아를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애들을 저렇게 많이 낳아서 저러나. 우리같이 먹고 사는 나라도 요즘 1명, 2명 낳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줄줄이 막 10명씩 낳아가지고 저러나 이 생각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이 세상에 내놓을 때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자기 밥그릇은 타고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면 자기 밥그릇만큼은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철사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든 못을 하나 주워오든 뭐 지푸레기를 하나 가져오든 간에 하여튼 식구가 많으면 뭐가 늘어나도 늘어납니다. 그냥 조금씩 늘어도 늘어나죠. 오히려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서 먹고 사는 데만 빠듯하지만 오히려 애들이 많으면 하다못해 가서 뭐 하여튼 시간당 1,000원짜리 일을 해서라도 벌어오는 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애를 많이 낳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가진 부를 나눠서 충분히 쓰기 위해서 애를 덜 낳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도. 어렵게 살 때는 보통 저희 세대는 제가 2남 3녀인데 보통이었고, 저 위쪽은
제 아이가 이남 삼녀가 아니고 제가 이남 삼녀 중에 장남입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모가 7분이 계세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을 열심히만 살면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 내가 노력하고 최선만 다하면 밥은 먹던 세상에서 지금은 애를 써도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애를 낳아놓으면 한 5명 애를 낳으면 5타수 1안타만 치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는 애가 생겼지요. 그러면 5명 중에 나머지 4자식이 좀 부실해도 하나 정도는 어떻게 좀 잘 먹고 사는 애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내 노후를 준비를 하지 않고 애들만 키워놔도 이 아이가 나를 먹여 살립니다. 혹은 아주 운이 나빠서 5자식이 다 잘못돼도, 혹은 최악으로 키워서 하나는 교도소 가고, 뭐 하나는 노숙자가 되고, 하나는 막 종이를 줍고, 뭐 하나는 뭐 하여튼 어떻게 돼도 그 자식들이 다 그래도 자기는 굶어도 부모한테 밥상에 숟가락은 놨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풍속이었고,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었지요. 지금 20대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85%의 학생들이 노후에 부모를 봉양할 의지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대학생 중에 100명에 85명은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부모 안 모신다. 부모는 자기가 사는 거지 왜 내가 부모 인생을 책임지나,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1명 내지 2명 낳는데 그 대부분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괴롭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다 퍼붓고 있어요. 기러기 아빠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내는 나가서 막 심지어는 애들 사교육비 대기 위해서 파출부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이 녀석한테 다 쏟아붓는데, 이 녀석 머릿속에는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는 나중에 혼자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있지. 그럼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 녀석이 나를 배신할 것 같다는 진한 배신감이 나를 몸부림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쳐다보면서 내가 가진 걸 다 주면서도 이러면 나는 큰일 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내 목은 내가 챙기고 내가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나는 얘한테 배반당하는 건 확실하다. 이 녀석은 자식이 아니고 도끼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재테크 열풍은 굉장히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살 수 없는 세상, 내 자식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렇게 인륜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진 결과,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험하게 만들었던 그 결과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내 등을 찍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슬프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는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러려면 내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계산을 막 대보겠죠. 이럴 때 옆에서 부축입니다. 당신 말이야, 애들이 책임 안 질 때 노후에 은퇴하는 시점에 60세부터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 밥은 밥대로 먹고, 밥만 먹고 사나? 너 부부가 그러다 하다못해 뭐 설악산 여행도 한 번씩 가야 될 거고, 중간에 아프면 수술도 받아야 될 거고, 이런데 내가 수술비 병원에서 암 수술 받고 딱 누워 있는데 자식이 난 그런 부모 없어요. 이러면 나는 병원에서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고 옆에서 부추기면 겁납니다. 통장 계좌를 막 살펴보기 시작하죠. 내 통장에 찍힌 거는 135만 3천 원인데 10억이면 뭐 9억 9,700만 원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 좀 벌어봐야겠다 하고 그때부터는 막 서점 가서 재테크 책도 사보고, 지금 저 같은 사람 불러다 강의도 듣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지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10억이 있으면 이제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은 참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참 별거 아닐 것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거짓말입니다.
공수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손에 쥐어진 부의 크기는 다릅니다. 왕후장상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가난한 노숙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부의 크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10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 중에 85%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 혼자의 힘으로 이 미래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나머지 85%가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세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그러면 막 크게 잡고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지요. 세금을 내고 이제 보험료 떼고 이제 내 손에 쥐는 게 300만 원을 받았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남편 용돈도 쓰고 집에 살림도 하고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보험료 내고 100만 원 저축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만약에 300만 원의 수입 중에서 4인 가족이 100만 원을 저축하면 참 근실한 가장, 남편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필요할 때 슈퍼에서 소주 한 병 사서 집에 와서 오징어 찢어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종이잔을 부딪히는 정도의 성실한 가장, 아내는 내가 어떠한 사치도 하지 않고 내 아이와 자식, 남편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엄마, 이런 우리 시대 대부분의 건강한 가정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만 원씩을 매월 꼬박꼬박 저축했을 때 얼마나 저축하면 10억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금리 기준으로 77년을 저축하면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세라면 117년에 117세가 되면 노후 준비가 끝나고 은퇴를 했으면 준비한 돈을 써야 되니까 최소 30년은 살아야 된다고 가정하면 147세까지 그것을 쓰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은퇴 시점에 1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태어나는 신생아한테 신생아 실어서 바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넣어주면 이 아이가 70 고희연을 지내고 한 7년 정도 지나면 노후 준비가 끝납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85%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남 등치지 않고 그저 우리 보통 소박한 사람들,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굉장히 두렵고도 가슴 아픈 계산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은퇴하셨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파고다 공원에서 숟가락 하나씩 들고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서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중간에 빨리 죽든지 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람이란 희망이라는 게 있죠. 그 희망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재테크의 논점입니다. 제가 월 100만 원씩 모아서 77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전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금리로 예금을 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로 예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월 1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에 이것을 투자를 한다면 이라고 말을 바꾸면 한 35년만 하면 그게 10억에 도달을 하고, 월 15%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수단에 투자를 한다면 이라고 말을 바꿔버리면 연 15% 20년 만에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돈 벌면 과거에는 개미처럼 차곡차곡 저축해서 통장 하나 더 만들고 저축왕이 되면 부자가 됩니다. 이유는 내가 버는 미래가 점점 더 돈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쌓기만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면 안 되지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수익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77년이 걸리는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내가 항상 내지 못하면 내 노후는 없다라는 말과 같지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막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1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1억을 가지고 어디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긁으면 1억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또 좀 있겠지요. 그럼 그 1억을 가지고 내가 어디 맡겼는데 연 10% 정도 수익만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큰 욕심 내지 말고. 지금은 예금에 맡기더라도 저축은행 같은 데 맡기면 6.5% 정도까지 줍니다. 그러면 예금에도 6.5% 주는데 어딘가 투자를 하면 10% 정도를 받는 정도는 큰 욕심이 아닐 수 있어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막 2배씩 오르고 아파트 값이 2배, 3배 오르고 이러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연 10% 그러면 아유, 그 정도는 너무 이래가지고 언제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 10%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연 10%를 1억을 가지고 연 10%씩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 30년이 지나면 연 10%가 가면 얼마쯤 되느냐 하면 1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연 10%를 1억 원이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지금 1억 원만 있다면 앞으로 연 10%의 투자만 수익률만 올려주면 앞으로 30년 후에 10억이라는 부자 은퇴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9억 5천만 원 남는 돈을 헌금해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고도 마음의 부자까지 돼버릴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 중에서 딱 3번만 10년째, 20년째, 30년째 3번만 수익을 못 올린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7년간은 10%씩 올렸지만 한 3번 정도는 그냥 본전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19억 5천만 원이 13억 천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30년 중에서 10년째, 20년째, 30년째만 손해를 10%를 봤어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주식시장도 10% 떨어졌고 부동산도 그 정도 떨어졌어요. 올해처럼 딱 3번만, 그러니까 30년 중에 27번을 계속 10% 수익률을 내고 딱 3번만 마이너스를 내면 9억 5천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듣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격차지요. 이 말은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익을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를 반복하면 그 돈은 결국 같은 돈이 돼버리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계속 수익을 내면 큰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에 접근을 할 때 대개 우리는 대박 큰 돈을 버는데 욕심이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면 막 2배, 3배 올라야 되고 주식도 사면은 막 한 2배씩은 나중에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실제로 한두 번 그런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왜 주식으로 흥하면 주식으로 망하고 부동산 시장도 올랐다 내렸다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보면 쌀 때 팔잖아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돈이 불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올리느냐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익, 해마다 꾸준하게 올려가는 수익, 이것이 부자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거에 많이 버는 큰 수익률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경쟁에서는 반드시 수익이 낮아진다. 이것이 재테크의 교훈인데 실제로 이 사례를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렌 버핏이 세상에서 2번째 부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번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고 이분도 자기 회사 주식값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됐죠. 2번째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한 4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 세상에서 2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워렌 버핏이 4, 5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단 한 해도 미국에서 3분의 1 이상의 그러니까 상위 30% 안에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해마다 성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고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워렌 버핏보다 3배, 4배 번 사람들도 있었어요. 워렌 버핏은 대개 한 중간 정도를 했고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돈을 해마다는 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지난 4, 50년간 단 한 해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 세상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적 수익, 소위 말하는 복리 수익의 마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지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 보러 가다가 얼마 벌었어? 주식으로 내 작년에 한 2배 벌었어. 이러면 아유 부러워라 이러잖아요. 한 3년 지나서 그분한테 얼마 벌었어? 한번 물어보세요. 아, 말도 마. 남편한테 걸리면 이혼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수익률 곡선이 움직이면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워렌 버핏처럼 보통 사람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를 보지 않고 누적적으로 갔을 때는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누적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계속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은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면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오를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막 좋아지면 부동산이 막 오를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안 하던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법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왜 버느냐 하면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아주 이 행운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이 금단의 사과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처음 언제 하느냐 하면, 생전 안 하던 주식 투자를 언제 하느냐 하면 신문에서, 자 이럴 때 주식 투자 하시겠어요? 신문에서 최근 1년간 주식시장이 너무 떨어져서 가정 파탄 사례 계속 늘어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어젯밤 9시 뉴스에서 주식 투자 망한 사람이 어제 하루만 해도 10명이 자살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전 주식 투자 안 하시던 여러분이 야 주식 투자하러 가자 하고 계좌를 만들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언제 주식 투자를 하냐면 주식시장 연일 급등,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길거리에 늘렸어, 뭐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부러지는 사람 속출,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아이고 나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가 막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팍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 빠른 속도로 막 오다가 속도가 슬슬 줄기 시작하겠죠. 막 달리던 고장나던 이 차가 내 앞에서 툭 멈출 리는 만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오던 차를 또 보면 이 차가 여기든 나를 지나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장도 불이 붙어서 막 달릴 때는 내가 딱 선 그 순간에 그때부터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오르기 시작하던 시장에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면 꼭 돈을 법니다. 그래서 막 주식시장이 막 오를 때 뒤늦게 뛰어들어도 처음에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나서 택시가 이렇게 턱 멈춰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시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 돈이 금세 본전이 되고 하는 순간에 손해가 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고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게 괜히 시작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운이 나빴어, 나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나빠지는데 난들 어떡하나,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고 언젠가는 내 실력을 발휘해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문서 나가고 막 폐물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겠지요. 이렇듯 우리가 자본시장에서는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행운들을 가지고 실제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자기 확신과 믿음, 과신들이 사실은 내가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형 펀드 유행하시죠? 적립식 펀드 이런 것도 요즘 많이 가입들 하시잖아요. 요즘은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 가입하시고, 적립식 펀드가 아니더라도 보험에 변액보험을 가입하면 그것도 적립식 펀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은 이들 하시는데, 지난 20년간의 통계와 지난 80년간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5%를 제외하고 95%의 뮤추얼 펀드, 즉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장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이 올라가는 만큼의 평균치만큼도 그 주식형 펀드가 사들인 종목이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지난 80년으로 넓혀보면 단 2%만이 평균을 넘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결과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도사들이지요. 이런 분들이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률이 평균도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시장은 어느 누구도 앞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생각해 보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을 비싸다, 싸다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가격을 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오늘 거래를 했어요. 누군가는 팔고 내가 이제 집을 한 채 샀는데 내가 집에 가서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말이야 내가 아파트를 굉장히 비싸게 하나 샀어. 그래서 막 아주 신나 죽겠어. 아파트를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이런 행운이 있나? 이런 바보는 없지요. 자본시장은 지난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의 결과 가격이 매겨지죠. 그 가격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판 사람과 싸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끼리 의견이 엇갈린 결과이고 누가 맞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말해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기준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개가 진짜 원래 가격은 이 아파트는 목동의 무슨 몇 단지 아파트는 3억 3천만 원이 제대로 된 가격이고 3억 3,100만 원은 바보고 3억 2,900만 원은 싼 거야. 이런 기준이 만약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누가 그것을 높이 사고 낮게 팔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가격은 정지돼 버릴 거고 모든 상거래나 상용인은 멈춰버릴 겁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은 가격 안에 있으면 체결이 될 거고 사고 팔고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 기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누구나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엇갈리면서 때로는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펀드 매니저와 같은 전문가들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가 싸 보이니까 뭔가를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맞을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고 지금은 부동산 값이 꼭지니까 이거 팔고 보자 이렇게 하는 생각도 결과적으로 맞을 확률은 50%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싼 거 비싼 것도 모른다며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을 안 높이면 안 된다며 수익률을 안 높이면 나는 굶어 죽는다며 그런데 방법이 없다며 이러는 거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참 나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것. 예전에 만 원 들고 시장 가서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버섯도 하나 샀는데 지금은 콩나물 두부 사면 없어요. 짜장면 가격이 예전에는 300원에서 출발해서 2,500원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죠.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이제 집값도 좀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 인플레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이 인플레가 과연 나쁜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인간이 태초에 하느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부터 이 사람들의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가죽 팬티 하나만 입고 돌도끼 하나만 들고 이 들판을 뛰어다녔지 않겠어요? 인류가 가진 전 재산은 뭐냐 하면 아담의 돌도끼와 하와의 돌도끼 하나, 이게 인류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하니까 걸치고 있는 천조각, 요만큼이 인류의 전 재산이죠. 그래서 이 돌도끼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그걸로 맘모스 한 마리를 잡으면 돌도끼 두 개가 맘모스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기술이 발달해서 이 돌을 갈아가지고 화살 촉을 만들어서 이제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인류의 재산은 돌도끼 2개와 화살 3개로 늘어났고 대신에 그 늘어난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맘모스 토끼에서 이제 새나 저 위에 날아다니는 말이나 이런 것까지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개량해가지고 이제 쇠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야산의 들판도 밭을 갈아서 농가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농기구까지 거기다 남았고, 그 다음에 농가밭이라는 재산이 남았고, 대신 농가밭에서는 이제는 막 곡식이 막 자라서 훨씬 더 많은 생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이런 농지에서 살만 나왔지만 이제는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훨씬 더 맑은 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지속적으로 자산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 인류의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 지금은 보면 그때에 비해서 건물, 빌딩, 이런 방송국, 뭐 저기 있는 수많은 카메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만약 있었다고 가정하면, 1,000원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1,000원으로 돌도끼를 살 수 있었잖아요. 어떤 바보가 1,000원에 땅을 팔 리는 없잖아요. 돈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건은 늘어나잖아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했던 거기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거기 다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작용을 해서 변형을 시켰지요. 예를 들면 돌을 녹여서 쇠를 만들고 쇠를 녹여서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돌 속에 들어있던 쇠가루를 외계에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를 들면 금을 세공해서 이빨을 덮으시기도 하고 그걸로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쇠로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석유를 뽑아 올려서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 땅이라는 공간 안에 있던 원래의 물질들을 계속 바꾼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늘어난 자산을 감당을 못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원래의 물질들은 자꾸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증가되더라도 이것은 점점 가치가 등달아서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 과거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금을 사든 구리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무엇이든지 사두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올라 있는 건 뭐냐? 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가치가 점점 휴지로 바뀌어가지만 어떤 물건이든지 사기만 사면 오릅니다. 다만 시기가 어떨 때는 주식이 오르고 어떨 때는 부동산이 오르고 어떨 때는 금이 오르고 어떨 때는 구리가 오르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은 부동산 살 때 나는 금을 사도 되고요. 금 사는 게 기분 나쁘면 비소, 망간, 아연 뭐 이런 거 사도 됩니다. 아니면 뭐 수원 이런 거 내가 특별히 좀 사도 좋고요. 좀 튀어 보이고 싶으면 카드듐 같은 이런 걸 사도 됩니다. 아, 그건 안 되겠네요. 이따위 병이 걸립니다. 그거 들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자산을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무엇이든 자산으로만 바꿔 놓으면 이건 올라요. 그래서 때로는 3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은 수원을 사고 여기 계신 분은 부동산을 사고 여기 계신 분은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사신 분이 아이고 바보야 3년 전에 내가 부동산 사려니까 이 바보더라 그 뭐 망간이 웬 말이냐 하고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망간을 사신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바보야 봐라 내 부동산 그러다 망할 줄 알았다. 지금 망간이 최고잖아 봐 이럽니다. 또 한 7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 주식 산 분들이 봐라 내가 주식 투자하라 그랬지. 그게 제일 낫잖아.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현명한 것 같지만 사실 인류의 자산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쭉 증가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결론.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바꿔야. 그럼 금덩어리, 금돼지를 사든 하여튼 뭐를 사든 바꿔만 놓으면 우선 당장 망해도 버티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평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평균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률은 분명히 더 높아야 되고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사서
들고만 있으면 반드시 가격은 오른다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떨어졌을 때 팔지만 않으면 내가 그냥 버티고만 가면 안 망하고 하여튼 수익률이 생겨요. 다만 그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야 목표에 갈 거 아닙니까? 평균 이상. 그럼 평균 이상의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같은 가격이 올라 있더라도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가가치가 뭐냐면 어떤 투자 수단도 같다 그랬어요. 지금 80년 전을 비교해서 희한하게 지금 2005년도까지가 딱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80년 전의 가격을 2005년도 말에 80년 전에 금을 샀던, 은을 샀던, 구리를 샀던, 석유를 샀던, 심지어는 설탕, 면화 이런 거 없어지는 거, 밀가루를 사더라도 주식을 사든 무엇을 사든 2005년 12월 달 되면 80년 수익률이 전원이 같아지는 해였습니다. 재밌지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우리 조상님이 금을 물려주셨던, 은을 물려주셨던, 주식을 물려주셨던 지금 모든 후손들이 똑같이 버렸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금을 물려받은 후손, 은을 물려받은 후손, 주식을 물려받은 후손, 부동산을 물려받은 후손 중에 가격은 똑같이 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삽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게 부가가치의 마술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은 지난 8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은행에 복리 예금한 것보다 겨우 1% 더 올랐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바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은행에 묻어놓은 결과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도 그랬고 은도 그랬고 석유도 그랬고 부동산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주식에 묻어놨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0년간 평균 연 3%의 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자 주주들에게 회사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자 이익금을 찾아가세요 하고 해마다 3%씩 배당을 준 거예요. 아까 제가 10%씩 30년을 모으면 20배라 그랬죠. 3%씩 80년을 쌓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식 투자자는 80년간 연 3%의 배당을 계속 받아왔고요. 가격은 과거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산 사람, 주식 산 사람이 똑같은 가격이지만 주식 산 사람은 연 3%의 배당을 차곡차곡 세워서 가격이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뒤에 우뚝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부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을 물려받은 사람도요. 예를 들면 경북 영양에 가면 400년간 거래가 안 된 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주인이 지금까지 똑같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평당 공시지가가 1,000원 정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올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 땅을 물려받은 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격이 오른 만큼 그걸로 끝이지요. 그냥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건물이 있을 리는 없지만 80년간 서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수십 년간 서 있다고 가정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물려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가격은 지난 수십 년간 금리가 누적적으로 올라왔던 주식이 올라왔던 모든 것이 올라왔던 금값이 올라왔던 것과 똑같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은 했지만 그 건물의 값이 올랐지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임대 수익을 계속 거두었지요. 그래서 계속 임대 수익을 우리는 쌓으면서 이 사람은 가격은 똑같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식 가진 사람, 빌딩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지만 이 세 사람이 누적으로 쌓아왔던 부가가치는 재벌급에 이르는 만큼 수익을 쌓은 사람과 정말 고개 다인 사람으로 나뉘어버립니다.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돼지 소풍 갈 때 계산을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기는 빼고 모자란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지난 3년 전에 아파트를 샀을 때 지금 아파트가 3배가 올랐대요. 강남에. 그런데 그때 주식시장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야, 너 주식 투자하는 바보더라. 3년 동안 그렇게 3배 오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니? 아파트는 그냥 편안하게 들고 있으면 3배씩 올라.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부동산 불패라니까 부동산 망하는 거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바보는 누구냐면 거주용 부동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있는 모 유명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금리 비용으로 계산하면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금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고급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 주거 비용이 하루에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거주 비용이.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서 잘 수 있는 돈을 내가 버리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은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한 분은 3년 동안 이익을, 추가 수익을 얻었지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들의 대개 평균 50% 정도 담보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오히려 빼앗긴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두 개가 똑같이 올랐지만 왼쪽에 오른 사람은 추가 수익이 올라있고 아파트 보유자는 자기 자산에서 추출된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은 4배가 올라야 주식시장이 3배가 오른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가가치입니다. 제가 사는 안동의 아파트가 저는 67평에 삽니다. 생긴 것도 벌써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파트는 굉장히 크고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값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은 지 5년밖에 되지 않고 꽤 좋은 아파트인데 67평 아파트가 1억 3천만 원, 1억 3,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비용으로 67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기회비용은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회비용을 주거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지요. 저보다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격이 30배 되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여기 동네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비용으로 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트 값이 오른 데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생깁니다. 무엇에 투자하든 결과는 같다. 그럼 금을 투자해서 금돼지를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돼지가 꿀꿀꿀꿀 하니까 기분은 좋지요. 다만 이 금돼지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른 투자 수단과 같지만 부가가치는 빵이지요. 그래서 실물로 금을 사들이느니 은행에 가서 예금하는 게 낫지요. 실물로 은을 사들이는 거니 은행에 가서 복리 예금하는 게 낫지요. 아파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임대용 빌딩에 투자를 하는 것과 격차는 임대용 빌딩은 엄청난 추가 수익이 있지만 아파트에 과잉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아파트 투자할 때는 가격 상승이 최소한 다른 모든 투자 수단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투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야산에 어쩌다 보면 한 100년에 한 번쯤 누가 산소스러 올 사람이 있을 정도 그런 야산에 부동산을 사는 것은 하느니 예금에 드는 게 낫지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고 연 임대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상업용 빌딩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것이 차라리 맞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동산 불패에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만 계속 투자하면 그나마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 날리고 이자비용 날리고 가격 날리고 정말 앞뒤 옆으로 세 방을 두드려 맞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의 측면으로 놓고 보면 경제현상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누적적인 수익률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야 하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부가가치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계. 그래도 인간의 욕망은 대박을 한 번쯤은 내보고 싶습니다. 제 말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도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또 그것만 하고 살아. 그냥 어쩌다가 한번 목 좋은데 한번 팍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서 한번 막 10배쯤 쾅 올라버리는 이런 일도 한번 있으면 좋잖아.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스크, 즉 위험에 투자하는 것인데 리스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몽땅 다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노름꾼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천에 경마장 같은 데 가서 경마를 하러 가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과천 경마장에 가서 만약에 경마의 말에 돈을 건다고 생각하면 혹시 다리 부러진 말은 없나? 어디 병든 말은 없나?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말은 없나 이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꼴찌할 것 같은 말에 걸어야 아무도 안 걸 테니까 대박이 터질 거니까. 대신에 그 돈은 날려버려도 그냥 에이 용돈 날렸다 그러고 집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 필요 없고 잉여로 남아있는 여유자산 그거 중에서도 지갑에 들어있는 돈 정도는 그냥 최고의 위험에 걸어서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대박이 맞으면 그게 성공해버리면 아무도 안 사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저는 그 길로 당첨되는 순간 벤처 타고 집에 가겠지요. 다만 누군가가 경마장에 갔는데 그 투자 금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경마장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제일 잘 달릴 것 같고 꼭 1등하고 할 것처럼 보이는 말에 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걸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겠지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데 가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능력이 부족할수록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재테크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게 적고 불안할수록 위험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넘치고 잉여자산이 있을 때 그것을 걸어보는 것이지, 즉 부자가 할 수 있는 전유물이지, 아직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 부가가치를 최대한 누리면서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지 않고 적으나마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가면 77년이 아니라 20년, 30년만 지나면 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바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비록 짧은 내용이었지만 혹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의사라는 친구가 경제학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부터 재테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또 은퇴, 노후 이런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바꿔요.